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에 8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27% 상승한 24,899.4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9% 오른 2,730.1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11% 오른 7,411.3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경제 제재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4% 상승한 70달러 96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등 글로벌 산유량의 증가 추세는 유가의 상승 압력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오펙은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에서 회원국의 지난달 산유량이 전월보다 12,000배럴 늘어난 하루 평균 3,190만 배럴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기업 GT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고율 수입 관세를 철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저널은 두 나라 간 무역 협상에 정통한 양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GT는 지난달 16일 미국 상무부로부터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7년간 미국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성공적으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신용 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약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CDS 프리미엄은 지난 11일 현재 40.61bp로 전 거래일보다 2.30% 하락했습니다. 이는 8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으로 2016년 10월 26일에 40.25bp 이후 약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상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지금 8거래일 연속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리스크가 완화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 또 국내 이슈 분석 잠시 뒤 전문가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5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8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부상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라는 분석이던데 증시를 움직인 주요 이슈 분석부터 좀 도와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흐름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3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은 다음에 사실 금융시장의 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이 무역 분쟁에 전면전으로 나서는 여기에 집중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것이 시장을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었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미국이 타겟팅한 주요 무역 문제국은 어디였을까요? 뭐 다 알다시피 중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부가 대단히 중요했는데 중국의 통신업체인 ZTE에 대한 제재안들이 완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감소되었다라는 것이 전일 미국 증시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는 금리에 대해서는 미국 주식시장이 일종의 항체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그 금리에 대한 그 의견들,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6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90%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같으면 이미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에 들어왔거든요. 물론 5월 중순 이제부터 넘어서 하순에 가서 그것을 반영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 부분은 반영하진 않았고 무역 관련 이 흐름들을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했는데 의미 있습니다. 그 JT라는 회사의 제재안을 철회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상당 부분의 무역 제재안들이 지금처럼만큼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중국에서도 미국 농산물에 대한 그런 제재안이라든가 아니면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 완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낮추는 뭐 이런 흐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의 하이라이트가 좀 지나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경험했듯이 트럼프의 니고시에이션 전략이 또다시 이제 거의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항상 그렇죠. 강하게 첫 펀치를 날립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관계를 깰 것처럼 세게 겁박을 하죠. 그리고 나서 협상을 진행을 해서 자기네가 얻을 걸 얻고 양보할 것을 양보하면서 최대한의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패턴, 니고시에이션의 이 패턴이 이번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의 안정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들은 몇 가지 있었죠. 아시다시피 미국이 대사관을 이스라엘로 옮기면서 가자 지구에 상당히 큰 소요가 발생을 했고 민간인 사상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포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올라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것은 증시에 금융시장의 불안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그냥 안정적으로 끝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주식시장에서는 무역 관련 분쟁을 더 크게 본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이 부분들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좋아진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내용 몇 가지 보죠. 지금 JT에 대한 제재를 제재를 유예하면서 중국 상무부도 퀄컴의 NXP 인수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뉴스를 몇 가지 살펴보면 카지노 도박 관련 회사들이 스포츠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게 떠올랐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큰 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자본시장은 자본 투자 과잉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자금의 과잉의 시대예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투자할 대상이 없어서 답답해하던 차에 이런 투자 대상이 새로 올라온 것이죠. 이런 것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게임 회사들, 온라인 카지노 회사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 회사들에 관심을 좀 가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 방안이 있었는데요. 이 시장의 우려보다는 좀 온건해지면서 미국의 이쪽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에서 계속 빠지던 바이오 업체들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WTI 원유 가격은 이제 71달러 선입니다. 70달러 선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밴드의 상단이라서
꺾일 수 있다라고 봤는데 조금 더 올랐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 부분 조금 더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요. 미국 건강 섹터는 0.65% 상승을 했고 에너지는 0.63% 상승, 반면에 부동산은 0.72 하락, 유틸리티는 0.44% 하락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리에 대한 발언들은 매파적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전쟁 고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한 이후로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들의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그 하얀 코스염이란 사람이죠. 그 존 볼튼이라는 사람인데 국가안보수석인데요. 국가안보보좌관인데 굉장히 강성입니다. 지금 한반도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가장 걸거치는 장애물을 한 인물 뽑아보라면 바로 이 존 볼튼인데요. 이 볼튼이 너무 강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을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북미 회담 관련 사전 조율에서 나타나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북한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은 이 존 볼턴은 계속 강경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갔다 온 사람들은 계속 협상 가능성을 만들어내놓고 있고 트럼프가 먹기 좋은 식사들을 계속 메뉴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존 볼턴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백악관에 잘 통하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강경파의 발언은 협상하는 데 있어서 전체 협상 하는 사람들의 얘는 조금 더 하나의 더 많은 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들이 쉽사리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 발언을 이제 존 볼튼이 했죠. 이란 협정을 탈퇴를 했으니 이제 이거 2차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유럽 기업들도 이란과 거래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인데요. 참 그게 유럽 기업들이 그렇게 할까? 물론 미국이 무섭긴 합니다만 미국하고 입장이 좀 다르죠. 미국은 쉐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란 협정을 막 세게 해가지고 유가가 계속 올라도 미국은 좋아요. 쉐일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유럽은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2015년도에도 이란이 이렇게 막 규제를 할 때도 프랑스는 이란과 잘 거래를 하고 석유 거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럽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잘 맞춰서 따라갈 거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의 그런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역 관련 분쟁이 있을 소지도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장에 일부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트럼프의 니고시에이션 법칙을 따라보자면 크게 엄포를 한 이후에 또다시 협상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신다면 그리고 특별히 중국과의 무역 협정 흐름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분위기로 서서히 간다면 이 무역 관련 유럽과의 사이에서의 무역 분쟁은 중국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어떤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좀 덜할 것이다. 그러나 악재 요인으로서 변수로서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되는 변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마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전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이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2009년 이후에 장기 10년짜리 랠리는 미국의 통화 완화에서부터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통화 긴축의 가장 선발대가 뭐냐, 전령이 무엇이냐라고 따져본다면 결국 유가가 될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놨고 그리고 돈 가치가 떨어진다고 감안하면 당연히 석유 결제의 통화가 약세이니
그 대상물인 기초자산인 석유 가격은 오르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즉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화가치 하락은 곧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의 척도는 유가이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맞다. 그러나 그동안은 공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오른 것이고 지금 현재도 공급이 적은 것은 아닌데 수요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 속도가 좀 빨랐고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가 상승은 뭐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강화하는 요인이 되겠죠. 물가의 측정 단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물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완전 고용 상황이고 그리고 타겟팅한 물가 목표치인 2%도 도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실제로 이번 6월 달에 미국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대단히 없다는 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게 될 것이 예상이 된다면 나타나는 현상은 최근에 나타난 바 달러 강세가 나타나죠. 달러 지수가 89도 깨졌던 것이 이제 91, 92 막 이렇게 해서 마치 더 오를 것처럼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조금 안 좋았던 경제들은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가 지켜지기가 대단히 어렵죠. 바로 그 대상 국가가 되는 것이 지금 알젠티나나 터키 같은 나라입니다. 알젠티나는 지금 금리를 어마무시하게 올리고 있죠. 왜냐하면 그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40%의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다행한 점은 알젠티나나 터키가 전염이 아직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사실은 제일 우려하는 게 뭐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그 근처에 있는 남미 중미 국가들이 위험할 수 있죠. 물론 채권 가격은 원화 환산 기준으로는 좀 떨어졌으니까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바라보는 상황으로서는 뭐 위기라고 보기에는 가격이 하락했으나 가격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알젠티나나 이런 터키 국가들이 어려워지면 신흥국들한테 좋은 뉴스는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뉴스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아직까지 그 영향은 시장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영향을 반영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의 금리 격차가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격차가 더 커질 경우, 즉 한 1% 이상으로 미국 금리가 더 높을 경우에는 자본 유출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또 중국 지수 MSCI 지수 편입도 해외 자본 유출 가능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쪽 흐름들은 좋지 않은 흐름들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 긍정적인 변수도 있죠. 앞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19개월 만에 한국의 그 국가 위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흐름들은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컨트리 리스크 감소가 반영돼야 된다는 점에서 장군 멍군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 감소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반도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지금 남미 국가와 같은 금융 외환 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역시나 아직 높아심 정도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고 만약에 그렇다면 특별히 어떤 업종에 타격이 예상되는지 좀 봐주십시오. 네. 자,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자태에서 예전 저희들이 학창 시절을 보낼 때만큼은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뭐 이것이 단순히 교권이 무너졌다는 측면보다는 어떤 시대의 흐름적인 요인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먼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앵커 의상 보니까 아주 하얀 순백의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요. 그 깨끗한 마음이 주시장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MSCI 지수에 중국 A주가 편입되면서 국내 시장에 자금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우려감은 뭐냐? 지금 해외 증시가 연일 고공행진입니다. 뉴욕을 포함해서 유럽, 일본, 중국 증시도 다 강세인데 국내 시장만 뭔가 부족한 듯한, 누가 뒤에서 허리띠를 꽉 잡고 움켜쥐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유를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분석하다 보니까 혹시 다음 달로 다가오군, 다음 달부터 이제 편입이 예상되는 중국 A주가 MSCI 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이 중국 A주에 편입하고자 국내 시장을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 A주가 편입될 시에는 한 200억 달러 최대 정도의 유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A주가 이제 본격적인 시장에 편입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안 좋은 점도, 국내 시장에는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중국 시장은 이제 이들의 목표치는, 중국 정부 당국의 목표치로 보면요, 향후 한 10년 안에 세계 2대 주식시장으로 성장을 아마 자신을 하겠다는 그런 아주 자신감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북미,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 무역 갈등이 완화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016년도 세계 순위 5대 기업 중에 미국의 애플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4개가 모두 중국 국영 상업은행이라고 합니다. 공상은행을 포함해서. 이렇다 보니까 이 세계 5대 기업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순이익 비중이 워낙 큰데, 이 비중이, 외국인 투자 비중이 1%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개방 조치를 요구하고 있죠. 따라서 그 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중 간의 지주국가 간의 무역 갈등 완화는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A주의 MSCI 편입은 어제 오늘 이미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되어 왔던 것이고, 그리고 국내 시장의 경우는 그렇게 영향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주식시장을 하락으로 급락시킬 만큼 강력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더군다나 최근 원달러 환율 동향 등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5월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 다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세적인, 그러니까 지속적인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국 A주의 MSCI 지수 편입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조짐도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다우존스 지수가 연일, 5일 연속 상승할 수 있었던 기폭제가 이 무역 갈등이 해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뉴욕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근 주가 국내 시장의 약세, 외국인 투자가의 이탈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중국 A주의 MSCI 편입은 국내 시장에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극단적으로 악재로 치부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로 국민주로 돌아온 삼성전자의 공매도 자금이 몰리면서 주가가 5만 원대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장기 실적은 좋을 거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예상이 되던데요. 왜 이렇게 주가는 지지부진한 건지 좀 봐주십시오. 네. 지난달 말 큰 이슈가 있었죠. 역시 삼성전자가 이제 국민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대거 매수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도하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그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일부 논란도 거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장중한 때 5만 원 선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마저 나타났고요. 5월 달 들어서 그 공매도 증가율 리스트를 보니까 당연 1위가 삼성전자가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거래 비중 중에 25.59%, 약 26%가량이 공매도 비중이 크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최근 들어 최대의 공매도 비중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액면 분할을 하기 직전이었던 지난달 4월 27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무려 17배가 넘는 공매도 비중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매도라든지 대차장고 증가는 시스템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해지 전략으로서 일정 부분 매수를 하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물과 선물 간의 해지 매매 그리고 현물 간에도 그렇죠? 현물과 그리고 주식 선물 간의 해지 매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라든지 대체 매도가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떤 투자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점입니다. 5월 달 들어서 공매도 증가율 상위 종목을 보면 1위는 삼성전자지만 2위, 3위, 4위 그러니까 공매도 증가율 상위 10종목을 분석을 보면 최근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 특히 대북 관련 수재가 되고 있는 현대그룹 관련주들,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매도 증가율이 역시 주식시장의 호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단순히 공매도 증가율만 보고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공매도 매매 패턴을 보면 다분히 시스템적인 요인이 크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가가 급등하면 일정 부분 공매도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관례적인 통상적인 그런 매매 패턴이다. 물론 최근 들어서 중국 A주 편입에다가 그리고 그동안 고가주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적었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개인 투자가 비중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물량을 줄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물량 줄임도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공매도 증가율만 보고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약세를 예측하는 것은 기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추세적인 악재가 아니라 단순 일시적인 그런 매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투자자분들께서 크게 우려할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의 공매도 증가율을 보면 같이 증가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지난달 이후에 5월 달 들어서 공매도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근 삼성전자의 약세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정치적인 이슈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최근 삼성생명에 대한 삼성전자의 매도 압박 그리고 삼성물산에 대한 또 하나의 조사 이런 것들이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단순히 공매도 증가율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는 과거도 그렇지만 시가총액 1위 종목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표 종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성전자는 종합지수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위해서 단기 큰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안전성을 겸비하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도 이제 5만 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하락시마다 저점 매수에는 충분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삼성전자의 투자는 좀 중장기적인 접근 방법으로 임하시는 그런 전략을 지속시켜 주셔도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장기적으로 매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남북 경협주 하나 없으면 소외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자, 그렇죠. 남북 경협주 전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보니까 이제 남북 경협주도 일대 고점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고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저도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저점 맞출 자신도 없는데요. 고점 맞출 자신도 더더욱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맞출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주식시장을 관장하고 계신 신이 만약에 있다면 그 주신이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그걸 맞춘다는 것 자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시장의 흐름은 시장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남북경협주. 물론 남북경협주 중에서 진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경협이 정치적으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경기, 기업들한테 미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고점 논란을 벌이는 일부 전문가들이나 투자자사에서 하나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남북경협주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진짜 극단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실천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무슨 기업들의 수익이 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건 아니죠. 상당한 시간, 적어도 6개월 이상, 아니 1년, 2년이 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6개월 후 1년 후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시장은 움직인다는 점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남북경협주 관련주들은 저는 당분간 이 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자 5월 달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달까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시안게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남북경협주는 최소한 상반기에는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장에서도 남북경협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에는 미국의 민간기업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 민간기업이 북한에 기업 투자를 한다면 완전한 종전선언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그동안 거쳐있던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개발이라든지 북한 간의 경제교류 그리고 사회적인 SOC 투자를 포함한 이런 교류들이 활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체크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살펴보면 중국의 류여 총리가 미국을 답방을 했죠. 자, 이번 주에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협상을 합니다. 과연 1차 협상에서 무산됐던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던 미국과 중국과 미국 이 양대 강국이 어떤 해결책을 내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경제지표는 이번 주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의 치열한 매매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경제지표 중에서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볼 사항은 15일 날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죠. 과연 미국 금리 인상이 올해 4번에 걸쳐서 인상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최근 신흥국가들의 자금 이탈, 일부 국가들은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미국 금리를 좀 서서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미의 아르헨티나라든지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아공화국, 그리고 유럽의 터키, 그리고 동남아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 지금 국가의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는 점이죠. 자, 그리고 이번 주 17일 날은 중요한 아메리카 대륙의 협상이 있죠. 나프타 재협상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주축이 되는 이 나프타의 재협상이 과연 어떤 실마리를 풀 수 있느냐. 역시 이것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일부 국내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일부 또 6월 달에 위기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OECD에서 국내 경기에 대한 하향 경고를 했죠. 지난 1월 달과 2월 달에 경기 선행 지수를 보니까 100 이하로 빠졌다고 합니다. 100 이하로 내려온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 국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죠. 그로 인해서 OECD에서 국내 경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2014년 이후에 100 이하로 약 40개월 만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경기 한번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케이브 칼이라는 홍콩의 본사를 둔 리서치 센터의 대표 루이스 케이브 사장이 한국 투자자들 경고 메시지를 내렸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6월 위기설을 회자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시 그렇죠. 위기설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투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판단하고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지금은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오히려 매수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또한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끝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느냐? 저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눈여겨보십시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일부 반도체 애널리스트 전언에 따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실적주가 주도할 것이라는 말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 관련주 역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 장기 하락세에서 탈출하고 있고, 그리고 대북 관련, 그리고 대중국 관련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건설주들, 그리고 철강주들, 그룹주에서 현대그룹주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은행, 보험, 증권 같은 금융주들,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드릴 거고요.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죠.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316지수, 17지수 잘 지키는지 볼 생각입니다. 우선 부합 혼주시장 무리한 배팅을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319.4050까지 매수를 홀딩해서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20지수 안착 여부에 굉장히 주목했었는데, 끝내 안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돌파했던 구간들 317지수 지지력을 봐야 될 거고요. 우선 이 여부는 좀 더 316지수까지 여부를 두고 얘네들 추세 지지력들을 받아내는지 오늘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눌린 매수 전략들을 좀 펼칠 생각이고요. 야간장, 요즘 이슈들이 대부분 유럽, 미국 쪽에 쏠려있기 때문에 야간장 움직임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건데요. 우선 이렇게 보자면 우선 이 구간들이 317지수고 얘가 316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만약에 수렴이라고 가정을 뒀을 때는 한마디로 이 이야기죠. 수렴 구간의 중심자를 지키고 다시 한번 얘네들 라인들 배팅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우상향적인 기대감을 갖고 배팅을 해보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들 오늘 잘 지키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윗 구간들은 아직 318, 19 지수를 안착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합 혼조세를 띄는지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롱포는 아래 구간까지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분할 대비를 하시고 싸우시고, 단타분들은 316지수를 배수진 삼아서 매매를 하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별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내려놓고 더 눌림이 있다면 걔네들 매수 배팅을 진입을 들어가려고 그러고요. 시장은 우선은 뚜렷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다들 기대치에 대한 루머 정도로밖에 흘러가지 않고 있는 시황이기 때문에 포화권 내에서의 그냥 출렁거리는 모습들 걔네들 배팅이 들어갈 거다. 일봉상에서 보자면 한마디로 이 구간들 잘 지키는지 배팅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눌림에서의 단타 구간들,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시황이 좋다면 얘네들 끌고 가는 전략들, 그걸 하기 위해서 아래 구간들 추세가 무너지기 전에 다시 잡아서 얘네들 배팅을 해보겠다. 그래서 오늘 317지수 부근부터 진입이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만 우선은 걔네들 들어가더라도 316지수를 배수진 치고 그다음에 316지수까지 밀릴 걸까 예상을 두고 싸우셔야지 좀 마음이 편안한 매매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국내장과 달리 해외 선물 시장은 장중 변동성이 큰 건가요? 투자 전략 함께 세워주시죠. 해외 선물 쪽도 장중 변동성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요즘 달러가 돌파한 이후에 92지수를 돌파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띄고 있는 구조고요. 저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좀 물량이 나온 다음에는 또 다시 혼조세 장세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보자면 우선은 어제는 92지수 잘 지키는지 좀 주목을 하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우선은 좀 크게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92지수를 지켰다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변곡을 만들어서 바로 갈까요? 계속적으로 기대해서 볼 거냐? 우선은 실전 트레이더 개인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이 92.30대를 중심으로 부합 혼조세 뛸 수 있다 가정을 두고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전략들을 보는 게 맞겠죠. 물론 달러 인덱스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과 반대쪽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하고 골드 같은 경우들 어제 좀 많이 밀렸었는데요. 이렇게 보자면 저희가 고점에서의 매도 전략들 펼쳤었는데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사실 좀 더 위에서 놀다가 급락을 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활시 당기는 효과라고들 하죠. 우선은 억지 그림들로 추가적으로 미장까지 저희가 보는 저항점들 좀 더 올렸다가 걔네들이 무너지면서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추세의 지지력들을 잠깐 깬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우선은 5차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모습들 보이면서 지금 오늘 아시아 시장은 아마 혼조세 예상한 게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1.19500대 그 다음에 1.19900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선은 휩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돌림을 조심하면서 다시 되돌림의 구간은 크게 열어놓고 대응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 1차 목표가입니다. 큰 그림에서 1차 목표가고 2차의 목표가 아래 구간까지 놓여있기 때문에 1차에서 반등이 크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추가적인 매도의 관점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아시아 유럽장은 얘네들 추세 저항 부근에서까지의 반등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출렁거릴 거기 때문에 신저가를 낮출 때 눌림 매수 전략들, 그 다음에 얘네들 안착한 이후에 지지력에서 배팅 다시 들어가는 눌림 매수 전략을 이렇게 펼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우선 큰 매물대 저항 오기 전까지는 쉽게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합권 매매 전략에서 좀 추세선 믿고 싸우시고요. 우선 추세선에서 대응하는 전략들은 우선 크게 손실을 주거나 수익을 주지 않거나 하는 구간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보합장에서도 우선은 추세 지지력들, 저항들을 보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외 쪽은 보합권 매매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기간에 볼 매물대들이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급락을 했던 시간이 새벽 2시입니다. 제가 서울경제 신세계가 끝나고 난 이후에 1시에 와서 어제 한 4시까지 봐드리고 잤었는데요. 보통 미국장 새벽녘에 끝나는 시점이고 움직임들이 그리고 아시아 유럽장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파동이 길지 않는 작은 파동들이죠. 물론 금액적으로는 200-30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수익 구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들은 보합권 매매 장세라고 여기고 매매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어제 우리가 71달러를 간다고 예상을 두고 싸웠었습니다. 70.65를 넘어간 이후부터는 매수다. 그래서 다시 신세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부터는 그냥 매도. 그래서 71.02부터 매도. 그 다음에 71.20까지 다 참고 얘네들 추세 저항 넘어가지 않으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싸우는 구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70.60대까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네들 부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어제 오후장부터 새벽장까지 그대로 이 부합권을 띄웠었죠. 자, 그래서 70.60대부터 71.20대까지 부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유럽장 이후에 미장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돌파 여력을 보는데 우선은 상방 제약은 71.40대까지만 열 생각이고요. 72.40대까지만 열 생각이고 아래 구간들은 우선은 70달러 추가적으로 시도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위아래 확산으로 여분을 두고 싸우겠다. 그래서 아래 구간은 70달러까지 열고 위 구간은 71.4050대까지 저항을 예상을 두고 중간 부합권에서 매매 전략을 펼치셔야 되겠다. 우선 하루 정도 있으면 또 얘네들 지표발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얘네들 전략은 71달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전략으로 부합권
형태를 띠다가 지표 이후에 움직임을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골드 어제 1317달러를 깨고 내려오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뭐 달러 강세에 다시 되돌림을 주는 형국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어제 구간에서는 이 구간 1312달러 지지력에서 어제 이 구간들 부합권 매매 전략을 새벽까지 펼치는 걸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마무리 지었었는데, 우선 어제 좀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매물대에 들어온 그림들이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똑같습니다. 신저가에서는 눌림 매수에 반등 매도 전략을 펼치시고요. 한 200~300달러, 한계약 기준으로 200~300달러의 목표를 설정하셔서 굉장히 작은 단타 구간들만 노리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달러 인덱스와 그다음에 유로 달러는 보고 확인하시고 하시라. 한마디로 얘네들 지지력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꿰차고 내려왔기 때문에 얘네들 막연하게 다시금 돌파하는 거 보지 마시고 눌림 매수 전략만 펼치시고, 반등 시에는 다시금 저항권 매매 전략이 유효한 보합권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또 오늘장에서 이슈되는 특징주를 분석해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